여러분, 혹시 캄캄한 땅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쑥 튀어나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공포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첫 장면이죠. 산삼을 캐러 갔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캐낸 한 여자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곳은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무서운 기세로 장대비가 내리꽂히고 있었죠. 이 첩첩산 중 외딴 너와 집에는 52살의 임정혜 씨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약초 캐는 조용한 아줌마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안 풍경은 조금 독특합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은색 트레이. 그 위엔 날카로운 메스와 겸자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 솜이 오차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약초를 손질하는 도구치고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죠? 맞습니다. 정혜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병원의 베테랑 수간호사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던 그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흙 묻은 산양삼을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써 심어둔 산양삼 묘종들이 이 폭우에 쓸려 내려갈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결국 그녀는 노란 우비 하나를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빗길의 끝에서 산삼보다 더 귀하고 훨씬 더 위험한 존재를 만나게 될 줄은요. 진흙탕에 장화가 푹푹 빠지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능선에 다다랐을 때 정혜 씨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든 이 깊은 산속 비법정 탐방로에 검은 세단 2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음산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정혜 씨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험한 꼴을 많이 봐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저런 고급 세단이라니. 이건 분명 무슨 사단이 난 거야. 차 문이 열리고 우비를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긴 자루를 짐짝처럼 끌어내렸습니다. 자루 안의 내용물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옆으로 자루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회장님, 너무 억울해 마쇼. 이게 다 아드님의 마지막 효도 아니겠습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푹 쉬시라고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사내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아드님의 효도라니요. 정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생매장하라고 시켰다는 말인가요? 공포에 질린 정혜 씨가 입을 틀어막은 그 순간 사내들이 자루째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아놓은 건지 구덩이 속에선 으붑거리는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10분, 아니 10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내들은 평평해진 땅을 군화발로 꾹꾹 밟아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바닥에 툭 던진 그들이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산속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혜 씨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구덩이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낸 간호사의 본능이 공포를 이겨버린 겁니다.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녀는 삽도 없이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파고 또 팠습니다.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오고 온몸이 진흙범벅이 되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흙을 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축축한 흙더미가 꿈틀 움직였습니다.
정혜 씨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선 순간 마치 지옥 끝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창백하고 앙상한 손 하나가 흙을 뚫고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허공을 휘젓는가 싶더니 눈앞에 있던 정혜 씨의 발목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령만큼은 살고자 하는 처절한 욕망으로 뜨거웠습니다. 정혜 씨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40대 여인. 그녀가 잡은 건 단순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폐륜이라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매장당한 재벌 회장과 그를 구한 전직 간호사. 과연 정혜 씨는 무사히 그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피 튀기는 추격전과 가슴 먹먹한 휴먼 드라마, 이제 막막이 올랐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아비의 배에 칼을 꽂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은 그 상처를 꿰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지리산 오두막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던 그날 밤. 생과 사, 배신과 구원이 교차하던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정혜 씨는 정신없이 노인을 업고 자신의 너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축 늘어진 노인의 몸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붉은 피로 엉망이었습니다. 침대도 없는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눕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복부의 상처는 깊었고 출혈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버티세요. 정혜 씨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단지에 물을 끓였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곤 사냥삼을 캘 때 쓰던 핀셋과 가위, 그리고 가정용 바느질 도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불에 달구고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에 노인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3년 전 병원을 떠나며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메스 대신 투박한 바늘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살을 꿰맬 때마다 정혜 씨의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수술이 아니라 사신과의 처절한 줄다리기였습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정혜 씨가 피 묻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노인의 감겨있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천신만고 끝에 의식을 찾은 강승만 회장.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서린 건 살아났다는 안도가 아니라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느냐고 말이죠. 승만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피를 토하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소. 내 배로 낳은 진호 그놈이. 그 순간 정혜 씨의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금강그룹, 그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유산 상속을 앞당기기 위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승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배신감, 그리고 자식을 괴물로 키웠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한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승만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믿었던 병원장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이니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여기 핏자국이 있다. 이쪽이야. 정적을 깨고 들려온 건 지옥의 사자들, 아니 아들이 보낸 킬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구덩이가 비어있는 걸 확인한 놈들이 핏자국을 따라 사냥개처럼 산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혜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좁은 오두막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벽장도 다락도 놈들의 눈을 피하기엔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때 정혜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방바닥 구석에 깔린 낡은 멍석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겨울 김장독을 묻어두는 좁디좁은 지하 저장고 일명 김치광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급하게 멍석을 걷어내고 나무 뚜껑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어가셔야 해요. 소리 내시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아시겠죠? 정혜 씨는 신음하는 승만을 짐짝처럼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 그녀는 다시 나무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멍석을 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친 발길질에 낡은 나무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가 흙투성이 군화발로 방 안에 들이닥쳤습니다. 비린 피 냄새와 빗물 냄새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아줌마, 혼자 살아? 여기서 노인네 못 봤어? 정혜 씨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짐짓하다 깬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속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아궁이, 옷장, 그리고 정혜 씨가 깔고 앉은 이불 쪽으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벅저벅저벅. 군화 발소리가 정혜 씨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내는 정혜 씨 바로 앞 멍석 위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그 아래 강승만 회장이 숨을 죽인 채 누워있는 그 나무 뚜껑 위를 말입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사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 김치광 안 좁은 틈새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승만은 입을 틀어막은 채 머리 위 널빤지 틈새로 보이는 사내의 군화 밑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코로 들어왔지만 재채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라도 새어나가면 그 즉시 아들이 보낸 칼날이 심장을 뚫을 테니까요. 정혜 씨는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내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잭나이프였습니다. 사내가 킬킬거리며 정혜 씨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아줌마, 방에서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지? 머리 위에는 칼을 든 살인 청부업자가, 발밑에는 숨죽인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이 얇은 나무 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정혜 씨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낡은 오두막이 두 사람의 무덤이 되고 말까요? 정혜 씨는 겁에 질린 표정을 싹 지우고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놓인 낮에 손질하다 만 죽은 산토끼 시체를 맨손으로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흐흐. 아저씨도 고기 줄까? 이거 내가 잡은 건데. 피가 아주 철철 나더라니까. 생간 먹을래? 정혜 씨가 피 묻은 손으로 토끼를 킬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피 냄새의 원인이 이 토끼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에이, 재수없게. 미친 여자가 산속에서 뭘 처먹고 사는 거야? 그때 킬러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팀장님, 아래쪽 계곡에서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동하시죠. 킬러는 정혜 씨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아줌마. 그들이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자 멀어지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정혜 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바로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지하광 뚜껑을 열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승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놈들이 금방 다시 올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나가요. 정혜 씨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지게를 꺼냈습니다. 걷지 못하는 노인을 업고 산을 타려면 지게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솜니불로 승만을 둘둘 말아 지게 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녀는 놈들이 나간 앞문 대신 부엌과 연결된 뒷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정혜 씨가 지게를 지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장화가 진흙 바닥을 깊게 눌렀습니다. 정혜 씨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승만 회장의 체온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노인의 몸은 펄펄 끓고 있었죠. 오염된 흙이 상처에 들어간 탓에 폐혈증 증세가 시작된 겁니다. 승마는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내 아들. 왜 그랬니? 정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아버지. 그 짐의 무게가 지게에 실린 육신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정혜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찾았다. 저쪽이다. 산 아래쪽에서 랜턴 불빛들이 요란하게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전문 킬러들답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정혜 씨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지만 야속하게도 지늘게 미끄러져 뒹굴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놈들이었습니다. 아줌마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집 내려놓고 편히 가시지. 킬러가 번뜩이는 잭나이프를 꺼내 들며 정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 어디선가 쉥 마이너스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말마와 함께 킬러가 허수아비처럼 고꾸라졌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한 남자. 빗물에 젖은 군용 우비를 입고 손에는 투박한 몽둥이를 든 사내. 바로 정혜 씨의 옆집에 사는 평소엔 인사도 잘 안 받아주던 무뚝뚝한 이웃 박 씨였습니다. 거참 동네 시끄럽게. 밤잠 좀 잡시다. 그는 말과는 다르게 날렵했습니다. 달려드는 다른 킬러의 팔을 가볍게 꺾어버리고 명치를 가격해 제압하는 솜씨. 단순한 시골 아저씨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소문이 돌던 박 씨. 그가 정혜 씨의 앞을 막아서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있는 정혜 씨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폐광 쪽 케이블카로 뜁니다. 서둘러요. 그제야. 정신이 든 정혜 씨는 다시 승만을 들쳐 업고 박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과거 약초꾼들이 짐을 나르다 버려둔 낡은 화물용 삭도, 즉 케이블카였습니다. 녹슨 철제 케이블카에 세 사람이 몸을 실었습니다. 박 씨가 수동 레버를 힘껏 당기자 끼기익 하는 끔찍한 금속음과 함께 케이블카가 허공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시퍼런 계곡물이 넘실대고 있었죠. 뒤늦게 도착한 킬러들이 케이블카를 향해 총을 쏘아댔지만 다행히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덜컹. 케이블카가 허공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놈들 중 하나가 도끼를 들고 케이블을 지탱하는 와이어를 내리찢고 있었던 겁니다. 굵은 강철 와이어가 한 가닥씩 끊어질 때마다 케이블카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추락해서 다 죽습니다. 뛰어야 해요. 뛰어내리라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물로 말입니다. 더구나 의식 없는 노인을 데리고요. 하지만 정혜 씨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정혜 씨는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승만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녀가 승만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박 씨의 구령과 함께 마지막 와이어가 팅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풍덩 하는 거대한 물보라 소리가 계곡을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정혜 씨의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센 물살이 정혜 씨를 이리저리 휘감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수면을 뚫고 들어와 물속을 비췄습니다. 저 아래로 힘없이 가라앉고 있는 승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버린 목숨, 킬러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목숨이 다시 시면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물을 박차고 헤엄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승만의 옷자락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물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힌 그 순간 정혜 씨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고. 살아서 저놈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줘야 한다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세 사람. 이들은 무사히 무트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장례식은 열렸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아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연결식이자 자신의 회장 취임식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더러운 쇼가 막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과연 죽은 자가 자신의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올 때 산자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계곡물에 뛰어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류로 떠내려와 목숨을 건진 세 사람. 그들은 이웃집 남자박 씨가 마련한 비밀 안가에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강승만 회장은 더 이상 산속에서 떨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며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김 변호사에게 은밀히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놈들이 유기한 차량에서 결정적인 증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왔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냥감이 방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끌어내릴 차례입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강승만 회장의 영정사진이 하얀 국화꽃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아들 강진호 부회장.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대부분 연출된 눈물이죠. 진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취임 선언문을 낭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 방송 제어실의 문이 조용히 잠겼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정혜 씨가 능숙하게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대형 스크린을 채우고 있던 강 회장의 추모 영상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흔들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 쏟아지는 밤 산속 구덩이 그리고 우비를 입은 사내들. 장내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게 무슨 영상이야? 영상 속에서 생생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푹 쉬십시오. 순간 회의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루에 담긴 노인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그가 마이크를 잡고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이거 조작이야. 보안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을 덮는 장면이 클로즈업되며 진실을 못 박았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진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진호가 도망치듯 뒷문으로 향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만 보이는 휠체어 한 대.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밀고 있는 정혜 씨. 휠체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굴러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드러난 얼굴. 영정사진 속의 그 인물 강승만 회장이었습니다. 헉, 회장님? 귀신 아니야? 살아계셨어? 진호는 마치 악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승만은 떨고 있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온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정혜 씨가 마이크를 휠체어 높이로 맞춰주자 승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내 장례식인데 상주인 내가 빠질 순 없지 않으냐. 진호야.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욕설보다 무겁게 진호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승만은 떨리는 손을 들어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경영권과 유산을 노리고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임정혜 씨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색 수갑이 진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호가 울부짖으며 승만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승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산속 오두막에서 아들을 향한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정혜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끌려가는 진호와 휠체어에 앉아 쓸쓸히 그 뒷모습을 보는 승만. 가장 화려한 곳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가족의 파국. 그녀는 조용히 승만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승만의 손이 정혜 씨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마치 이제 남은 가족은 당신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귀환으로 아들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폐륜의 대가는 차가운 철창과 전 국민의 비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의 폐허 위에 두 사람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같은 성씨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면 무조건 가족일까요? 여기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겨눈 아들이 있고 남남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손을 잡아준 타인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강진호. 한때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기업의 부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수일 뿐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강진호를 존속살 혐의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 휠체어에 앉은 강승만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그는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위해 아들을 단죄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무렵, 강 회장은 병원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혜 씨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그를 수발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생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우애이자 깊은 연민이었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 승만은 정혜 씨를 침대맡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혹시 살해금인가? 거절해야 하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도 땅 문서도 아닌 입양 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희야, 내 목숨값은 돈으로 칠 수가 없다. 돈으로 갚으면 그건 거래지 은혜가 아니야. 내 딸이 되어주겠니? 남은 여생 내 아버지로 살게 해다오. 정혜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상처받아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었던 그녀. 평생 고독이라는 단어를 등껍질처럼 지고 살았던 그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누구보다 닮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그날 병실에서 울려 퍼진 아버지라는 단어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는 씻겨 내려갔고 새로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다시 지리산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낡고 초라한 너와 집은 아닙니다.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와 처음 만났던 그 산자락에 특별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름하여 치유의 숲병원.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요양병원이었죠. 수간호사 출신인 정혜 씨가 병원장이 되어 환자들을 살뜰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의 든든한 보디가드 박씨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병원 입구 경비실에는 보안실장 박철수라는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병원의 안전을 책임지며 아이들에게는 인기 만점인 힘센 아저씨로 통하고 있죠. 해질녘 병원 뒷마당 평상에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옥수수와 감자가 소쿠리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었던 승만은 이제 넥타이 대신 헐렁한 개량 한복을 입고 서툰 손길로 옥수수 하모니카를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옥수수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알맹이만 쏙쏙 훑어 드셔야죠. 허허, 자네는 먹는 것도 특수부대 스타일인가? 난 이가 시원찮아서 이렇게 뜯는 게 편해. 정혜 씨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진흙 속에서 잡았던 손이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리산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곁에 남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핏줄보다 진한 물,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가족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온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